저는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이게 이런 뭐 최근에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것도 있고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로 매물의 개수가 늘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공급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공급이 생긴다. 꼭 지어야만 공급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할 법한 그 정도의 공급은 절대 아니고 이걸로 그런 공급의 양을 채워가지고 수급 밸런스가 바뀔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수요의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수요세가 확 꺾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수세가 엄청 거래량 역대 최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인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이제 매수자들이 매수를 안 해서 거래량이 없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뭐 11월 지호네님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막 서로 살려고 하는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고 지금은 완전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뭐가 바뀌었을까? 사실 서울 아파트의 뭐 기대 공급량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바뀐 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수요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지훈이 후배분들 같은 케이스만 해도 그때는 내 집 마련 막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더니 지금은 뭔가 안 사도 될 것 같고 주변에 분위기 보니까 다 같이 안 사자 분위기야. 그냥 BMW 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양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별거 아닌 걸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그널만 풍겨와도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매수세가 그냥 정상적으로만 돌아와도 지금은 수급 밸런스가 수요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도 계속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이런 이유로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이 찍히고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만 봐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드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통계 자체가 우리가 이 통계를 할 때 이 뭐라 그러죠? 그 수가 많아야 모수가 많아야 모수가 많아야 그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것처럼 거래가 막 10분의 1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같은 기간 대비 다른 연도에 그러니까 점점 이 통계가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0.02가 찍히고 어떤 날은 뭐 어떤 지역은 0.06 플러스가 찍히고 이러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긴 없어요. 저도 제가 중개사라는 직업 하고 있고 지금 거래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뭐 좀 이상한 거래 하나로도 뭔가 확 줄어들고 뭐 이상한 거래 하나로도 확 늘어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거래가 정상화만 돼도 사실은 상승이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또 거래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거래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 여기서 거래가 조금만 이렇게 살아나거나 매수세가 들어오면 급반등될 수도 있다. 그때 심리가 다시 불붙으면 이런 악재가 많은 현 상황에서 심리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이유가 있어서 변화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세가 붙으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금리가 고점을 찍는 것도 사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언젠가는 고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는 계속 저는 걱정되는 게 고점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전쟁도 계속 길어진다는 얘기는 길어질수록 끝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 이슈 그리고 물가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하면 1년 안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와 맞았더니 2년을 맞출 수 없다면 1년 하락하고 1년 오르면 최소한 비슷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하락하면 다행이지만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진짜 아까 태양님 말씀하신 사소한 이유 하나로 사실은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그 반등이 시작하면 또 매수세들이 따라붙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락할 때는 점점점 매수세가 빠지는데 이게 오히려 상승할 때 더 매수세가 많이 따라붙듯이 그게 매수세가 따라붙으면 지금 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것밖에 안 떨어진다? 라고 하면 여기서 거래량 2배 느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은 지금 매물이 소화되고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저는 계속 그게 저는 리스크죠.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인하되거나 뭐 금리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도 둔화되는 거고 그냥 거래량이 정상적으로만 돌아와도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이 상승이 찍힐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게 상승이 또 찍히면 진짜 다시 올라가나? 그냥 조정기였나? 이런 심리가 또 되면서 다시 또 마음 급해질 수 있거든요. 뒤늦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지훈이님이 또 후배분들한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다소 늦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전망이 어렵긴 하겠지만 변수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베팅하는 네.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거. 네, 종부세 같은 거. 네. 어떻게 돼서 사실 아직 몰라요. 그쵸, 그 네. 사실 안도 많고. 그쵸. 뭐 실제로 나중에 되면 종부세 네. 이렇게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그냥 분위기 하나하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확 꺾이는 거에도 지금 별거 아닌 걸로 그냥 확 꺾이고 매물도 나왔던 것처럼 그냥 종부세 아직 완화 안 됐거든요. 그쵸. 올해는 그냥 종부세 폭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정해졌죠. 근데도 매물이 확 들어갔어요. 그거 나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주인들은 아무래도 사실 종부세 영향이 좀 많았으니까 네. 매물을 팔려고 그 집을 팔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야, 이대로 뭔가 당장 죽을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냥 뭐 또 1, 2주 만에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주 후에 갑자기 또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책이 예전에는 계속 이제 그 좌측 깜빡이만 켰다면 네. 지금은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고 있어요. 네. 이게 보유하라는 시그널인가 팔라는 시그널인가 그쵸. 이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규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네.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제 그냥 과거 기준으로 보면 중립이었는데 네.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도 우측 사인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아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면 또 이제 그 방향성을 일단 읽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부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확정되지도 않았고 내년 안일 뿐인데 네. 거기에서도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정책 방향을 읽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거나 보유 지금은 보유에 대한 부담은 계속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는 네. 말씀하신 이제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 네. 그 다음에 규제를 조금 풀고 대출 규제도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이걸 푸는 거는 네. 법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금리가 서서히 낮춰지면서 하락 기조를 보인다면 하락기에는 네.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아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금 사도 점점 나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네. 계산만 나오면 그러니까 매도는 줄고 매수는 들고 하면 지금같이 거래가 없는데 터지면 어우 큰일 나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대출 같은 것들이 확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네. 전세 대출 그렇게 막을지는 사실 네.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저는 시장에서 직접 이렇게 거래를 다루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냥 막 대단한 거 발표하는 것처럼 막 발표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일종의 군기 잡는 이런 용도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잘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도 그냥 전세 놓고 그냥 개판이에요, 그냥. 왜냐면 이거를 그 담당하는 뭐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거래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단 토지거래 허가하고 이제 앞으로 뭐 청담동 상평동 같은 데는 무조건 뭐 실거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거를 뭔가 막 당장 위축이 되는 느낌이 딱 나잖아요. 군기가 뭔가 잡혀있는 되게 느낌. 아이러니하죠. 투자를 못할 것 거래가 같고. 가장 네. 센 지역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강남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이 그 규제를 버티고도 뚫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규제가 하나라도 풀어졌다. 네. 이게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러니까 묶을 때는 살짝의 눌림은 있는데 네. 풀 때는 그 반동이 있다고 그쵸.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조가 풀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뀌고 오르는 거를 눈으로 보는 순간 반등이 보는 순간 매수 수요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예상을 하면 1년 안에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맞으면 성직을 아니면은 아닌 걸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 올해 막 상승 전망을 했던 그 전문가들도 그런 뭐 상승률에 대해서 전망 수정하고 이러는 것도 그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생각을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변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전쟁이나 금리 인상이 되면서 뭔가 좀 뒤로 밀리는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아예 방향이 바뀌는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그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정을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분위기가 언론상의 분위기나 대중들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는 특히 언론에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견이 이제 많이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론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아끼는 듯한 저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도 할 얘기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출하고 그 뭐 토지거래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그냥 겁주고 당장의 뭐 수요 억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전세 대출 같은 것도 막 뉴스에 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하고 저희는 통화를 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뭐 지침 받은 거 없어요. 돼요, 막 이래요, 그냥. 네, 그런 경우 어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있죠. 네. 그 토지거래 허가도 막 전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그냥 맞추는데 안 걸린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거래하는 사람한테 당장은 효과가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정착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뉴스 같은 데나 이렇게 퍼지게 함으로써 이미 효과가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얻고자 이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효과 같은 걸 단기적으로 그리고 내는 사실은 거에 있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프를 제가 정확히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 하락은 그 IMF 같은 그런 국가적 위기에 사실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20년, 21년에 전체가 대부분 상승하는 장이 나왔는데 대부분 하락이나 조정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투자를 멈추진 않더라고요. 그쵸. 모두가 하다가 모두가 멈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서울이 좀 내려가는데 지방이 올랐던 경우도 있고 지방이 내려가서 올랐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는 어디서든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요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든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수요들이 눈치를 아마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투자 수요가 어디론가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잘 버티고 있는 데가 서울이기 때문에 의외로 어디로 갈지가 명확하지 않나, 그게. 좀 다들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단적인 예로만 봐도, 예를 들면 지금 뭐 서울 좀 외곽이나 그 상급지 아닌 곳들이 가격이 빠지고 상급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는 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상생 임대인 같은 것들이 이번에 좀 그 바꿔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뭐 강남에 있는 그 좀 부유한 다주택자가 자녀 명의로 뭐 서울 외곽 같은데 뭐 노원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온다 그러면 동대문구나 뭐 노량진 이런 데에 사놓고 실거주를 시킨 거예요, 그 전에는. 왜냐면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과세 그 실거주 안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서초 같은데 대형 같은 거를 갭 투자 시키는 거예요, 자녀 명의로. 근데 이런 게 많아지면 당연히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진짜 투자할 틈이 요 정도는 생겼거든요. 말씀하신 상생 임대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단적인 예시고, 지금 뭔가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돈이 있으면 여기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지방 같은 데 있는 뭐 짜잘한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고 여기를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빠지고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큰 흐름으로 볼 때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돈이 어디로 갈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투자 수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또 무주택자 살 때는 떨어질까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떨어질 때는 매수자 우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좀 뭐 잘 찾으면 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을 때는 곧 꼭 질 것 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 취득세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더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그 다주택하면 취득세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깎아서 사면은 뭐 시장가에서 뭐 금매나 이런 걸 잡으면 시장가에서 조금 이제
낮게 사는 편이니까 그거를 나는 취득세를 8%가 아니고 이제 심리적으로 한 3, 4% 낸 거라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상생 임대인처도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이만큼 풀렸지만 그걸 활용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이제 다주택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취득세는 물론 많이 내지만 심리적으로 좀 싸게 사는 느낌이, 그러니까 금매 같은 거 잡으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까 예를 들면 지호네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2018년 19년 놓쳤지, 이번에 진짜 갈아탄다 이러고 다니는데 뉴스 같은데 막 금매 쏟아진다 이러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금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뭔가 당장이라도 돈 싸들고 가면 그냥 금매에 좋은 옷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뭐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긴 했지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올 6월 전에 그때는 금매증이 있었잖아요. 연초에. 그 종부세 회피 매물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너 한번 진짜 기회 봐. 여기서 싸게 사면 뭐 무주택자한테는 안전마진이고 아까 얘기한 이제 다주택으로 가려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제 그 취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저도 이제 뭐 관심 있는데 이렇게 매물 찾아보면 진짜 금매 없어요.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왜 그렇잖아요. 저희가 위기 때 현금 부자들이 죽는다고 저도 이렇게 뭐 소통방에서 오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은 종종 들리는 것 같아서 부자들이 죽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문이 가끔씩 들리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또 많이 유심히 보는 것 중에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유망할 곳 있잖아요. 유망할 곳이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뭐 서울이나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나 뭐 경기도 이런 데 있는 분양권을 좀 매도하려고 하는 수요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팔고 이쪽으로 오고 싶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데가 있고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빠지는 데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현금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금매로 나오는 걸 다 잡고 있는 곳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기도 같은 경기도에도 어디는 쭉쭉 빠지는 데가 있고, 지금 분양권 그 시세가 피가 예를 들면 원래 한 2억이었는데 지금 5천까지 빠지고 막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2억이었는데 1억 5천 정도도 잘 안 빠져요. 금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사니까. 여기서 좀 명확해지는 거죠. 이 소위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유망하게 보는지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거는 원래 좀 거래가 가벼우니까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떨어지거나 오를 거를 찾지 말고 그러니까 덜 떨어지고 더 오를 거를 고르는 게 사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뭐 단지별로 보면 시골에 하나도 안 떨어지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 지금 눌려 있는데 오히려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도 안 눌려 있는 데들은 오히려 좋은 거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이제 공부하고 찾아보고 부동산 가보고 하는 게 낫지 오르내리는 걸 맞추는 거는 애초에 아무도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저희가 좀 전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두서없이 저희가 또 약간 우리 또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늘 그렇듯이 수다 떨듯이 얘기해서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지훈님이 말씀해주신 그 뭐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 빠르면 올 4분기, 늦으면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락은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일단은 저는 전망하고요. 사실 전망에도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어차피 팔지를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결론 말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통 궁금해하니까. 이유를 이유는 저는 일단은 보는 게 가장 큰 게 일단 금리는 맞아요. 금리는 맞고 저는 금리가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금리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지. 저희가 이제 그 만약 2018년 이때도 금리가 낮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요. 18, 19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금리가 10%라고 하면 안 빌렸을까요? 이렇게 상승할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금리는
내가 수익률을 얼마로 보느냐, 얼마를 기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수익률을 내리는 요인이긴 하는데 네. 오르는 시장이면 이거를 금리는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10월 11월부터 그 대출이 급격히 잠그면서 네. 그랬는데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데 전쟁 딱 터지고 인플레이션 이제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가 오르고 했기 때문에 급격히 오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내려가는 고점이라는 네. 인식도 있고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 수익이 이제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네.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이거 금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네. 금리로 쉽게 제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1억씩 오른대. 그러면 1년에 이자 5천만 원 내는 거는 네.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감당할 수 있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라가는 걸 본다면 보고 금리가 내려가는 거와 동시에 나타나면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이제 11월에 뭐 이거는 그냥 아주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네. 뭐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11월에 네. 중간 선거 이후에 금리를 네, 더 미국 중간 미국 선거. 기준 더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편도 있고 그거를 네.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이제 최소 1분기까지는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사이를 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금리를 다 내려가고 네. 아까 말씀하신 매물이 줄어들고 매수가 이제 살아나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반등이 하나 두 개 이제 보이면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을 점점 높여가기 시작하면 금리 하락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네. 금리를 내가 1년에 이자 비용을 얼마 내고 상승할 금액이 얼마다를 비교해서 고려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금리 때문에 고금리가 떨어진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는 그 그냥 잣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하락 기조로 돌아서는 시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네. 그두 가지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올리는 게 물가 때문이라고 하지만 네. 공급망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쵸. 금리 올린다고 사실 유가하고 공급망 이슈로 네. 뭐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공급망 이슈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냥 네. 저는 아까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무작정 올리는 거는 사실 아주 부담일 거예요. 지금도 그쵸. 뭐, 우리나라 자체도 부담이고 미국도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미국은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내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저희 나라는 조금씩 올리다가 조금 내리고 이렇게 가는데 네. 그 기조가 확인되면 아마 내릴 것 같다. 그게 뭐 빠르면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네.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다. 혹은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네. 1분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금리가 하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타이밍쯤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이 바뀐 게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최근에 뭔가 이런 조정 장세를 보이는 게 뭐 막 금리 인상 이슈나 아니면 뭔가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또 반대로 뭔가 이게 수요세가 살아나고 매물이 네. 없어지는 것도 정말 또 별거 아닌 걸로 단기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이 부동산 같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확확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그게 아까 지원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수요세가 확 살아나거나 근데 아마 또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상승세가 눈에 보이면 네. 예를 들면 거래량이 많아져서 상승 이제 지금 올라가는구나 빠지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만 보여도 네. 그것 때문에 나왔던 매물들 또는 그것 때문에 없어졌던 수요들이 다시 그러니까 수요는 생기고 매물은 없어지는 게 또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어쨌든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마 그 제 경험상 네. 집값 반전을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네. 집을 하나 딱 팔아봤어요. 네. 상승장일 때도 잘 안 팔려요. 추경 매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호가를 높게 내놨는데 네. 한 1년이 지나고 좀 낮게 내놨어요. 네. 한동안은 몇 달 동안 보러 오지도 않아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보러 와요. 한 몇 팀이 보러 오더니 네. 갑자기 일주일 만에 계약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몇 달간 매수가 없다가 어느 순간 들어오면 그때부터 반등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체감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본인 제일 잘하려면 네.
본인이 팔아보려고 하면 돼요. 팔아보려고 하면 네. 진짜 안 좋을 때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적당한 시세에 내놓고 기다리면 어떨 때는 아무도 보러 오지 않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일주일 사이에 막 몇 팀이 보러 와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팔아보면 알아요. 실제로 지금 파시려는 분들은 아마 쉽게 팔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좀 센스가 있으시면 네.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실거래가 본인 단지나 이렇게 잘 유심히 보시면 아마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아무 의미 없는 또 집값 전망에 대해서 한번 그냥 둘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별로 각자 또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대기업 다니는 뭐 서울 이주택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그냥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박태영 TV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제가 그 두 번째 치고 세 번째 텀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길었죠. 그 이유가 올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뭐 이제 공식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그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네, 부동산 얘기 요즘에 네. 워낙 이제 뭐 대중들의 분위기가 부정론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또 근데 어차피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누군지도 모르고 맞추면 스타, 아니면 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심은 제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태양님이 좀 조심스러우시면 되고, 저는 뭐 일단은 약간 좀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아주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뭐 또 아주 떡상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급상승은 나올 거라 기대는 하진 않지만 뭐 적당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 같다. 그 정도 조심스러운 전망하면서 네. 네, 그냥 앞으로도 계속 요 기조로 투자나 방향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지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 반등 타이밍이 되면 이게 또 억눌려 있던 게 이렇게 또 본물처럼 나오면서 약간 급등의 양상을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뭔가 금리 뭐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이슈 뭐 세금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죠. 눌러놓은 거가 이게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등이 아니라 또 정상화인 거죠. 정상화.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그냥 수급 밸런스만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억지로 만져놔. 그렇죠. 그냥 선을 그으면 거를, 이건데 뭐 외부 눌러놓은 요인이든 거지. 정책이든 눌러놨기 때문에 오를 네. 때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좀 앞에 샀으면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점을 여기 반등하는 시점으로 보면은 좀 급등의 양상을 띠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등 얘기인 거죠. 지어낸 얘기로. 시점에는 네. 반등일 수 있겠다. 근데 네. 그것도 뭐 지나면 다시 이제 뭐 물가 상승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올라가지 네.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느낌이에요, 요즘. 네. 그러니까 저는 평균 그래서 조정기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쉬어가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간다. 저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내보면 네. 연간 5% 정도 되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에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실제 수익률은 더 많이 나지만 네. 평균 주택 가격 5% 정도 보면 네. 뭐 조정하면 좀 반등하면서 그거 만회하고 이래서 네. 길게 보면 한 뭐 20년 동안 봤으니까 네. 뭐 길게 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약간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다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